자, 부가가치세 문제 들어갑니다. 31번. 2021년도에 발생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기사 A, 제조 및 수출을 영위한대요. A의 2021년도 제1기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을 물어봤네요. 단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그죠? 그 다음에 영세율 종상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어진 자료에는 고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네요. 1번. 1월 1일 날 국내 거래처에 AA 제품을 2천만 원의 장기 할부로 매출하고요. 대금 회수는 매년 말 1천만 원씩 2년 동안 회수하기로 했대요. 장부의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 않죠.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받기로 한 금액을 과표를 하는 거죠. 다만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요. 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운기한서만 미리 발급만 하면, 그러면 발급하는 날을 공급 시기로 또 하는 거죠. 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뭐 현황차로 매출액 얼마 잡았다 뭐 했다 볼 필요 없고요. 1월 1일부터 현황차 상가액 볼 필요 없습니다.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세운기한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공급 시기,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할 때에 그때마다 세운기한서가 발급이 됐대요. 그러면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할 때 받기로 한 금액만 과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매년 말에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기로 한 금액은 없는 겁니다. 1번에는 지금 1기에 과세되는 금액이 없네요. 2번, 2월 1일 날 국내 거래처에 그동안 실적에 따라 장려금 30만 원과 비비 제품을 장려금으로 지급했대요. 장려금 돈으로 준 거는 과세표준에서 뭐 공제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물건으로 준 거는 이건 사업상 증여가 되는 거죠. 사업상 증여가 되는 거니까 시가를, 지금 제품이니까 비상각 자산이잖아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가 150만 원이 과표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3번, 2010년도 8월 10일 날 국내 거래처에 대해서 발생했던 매출채권을 2021년도 3월 3일 날 조기에 전액 회수하면서 매출채권의 10%에 해당하는 20만 원의 매출 할인을 실시했대요. 매출 할인은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에서 거기서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0만 원을 하면 되죠. 판 거는 전년도 8월 달에 판 건데 매출 할인이 3월 3일 날 이루어진 거니까 3월 3일 1기, 2021년도 1기에 과표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거기서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미국 거래처에 CG 제품을 수출하고요. 대금 1000달러는 4월 10일 날 수령했고 환전은 4월 12일 날 했대요. 그래서 달러당 환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수출을 4월 4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4월 4일이에요. 4월 4일 날 수출했는데 근데 돈을 그 뒤에 받았죠. 그러면 공급 시기일 날 원화로 환전한 건 없는 거니까 공급 시기일인 4월 4일 날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거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은 4월 4일 날 그렇죠. 1,000원. 그래서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하니까 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장기 할부 판매는 이번 1기에 과세되는 금액이 없고요. 사업상 증여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제품이 시가 150만 원 하고 매출 할인은 이번 기에 마이너스 하면 된다고 그랬죠? 금액이 20만 원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1000달러는 4월 4일 환율로 환산하는 거니까 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3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기의 과세표준은 3번. 32번인데 저는 이번에 그 간이과세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말 문제는 좀 정리를 하시는데 간이과세자 계산 문제는 올해는 좀 복잡합니다.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일단 높고요. 2차에서 나올 수 있는데 1차에서는 좀 나올 확률이 그런 게 1월부터 6월까지 간이과세 계산과 7월 1일부터 계산이 완전 달라지죠.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나오는 건 조금 그래요. 그래서 간이과세 계산 문제 난 준비 안 했어. 간이과세 계산 문제거든요. 스킵. 간이과세자 계산 문제 스킵.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나온다면 저는 스킵할 거예요. 자, 3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인 갑의 2021년도 제1기 과세 기한의 과세표준은 얼마냐? 단 모두 국내 거래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래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상 처리는 모두 적법했다. 그래서 지금 또 과세표준을 물어봤네요. 그죠? 대신에 기간 또 역시 마찬가지 1기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 4월 11일 날 A 제품을 Z에게 외상 공급했대요. 대금은 7월 달에 수령했지만 인도일이 공급식이니까 1기에 과세가 되는 거 맞죠? 1,000만 원 동그라미 치시고 5월 20일 날 대가를 받지 않고 견본품을 줬네요. 거래처한테 물건을 공짜로 주면 사업상 증여지만 견본품으로 주거나 광고 선전물로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증정품으로 주거나 이렇게 주게 되면은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대가를 받지 않고 견본품으로 줬기 때문에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월 17일 날 직원한테 생일 축하 선물을 제공했대요. 그죠? 제품을 줬으니까 개인적 공급이잖아요. 근데 올해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둘로 이렇게 나눠졌죠. 둘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 경조사 때문에 재화를 준 거냐. 그거 별도로 따로 10만 원.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생일, 그죠? 명절, 창립기념일, 요런 날에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합해서 생일, 명절, 창립기념일 합해가지고 종업원 1인당 10만 원까지의 재화를 주게 되면은, 그러면 걔네들은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고요. 각각 경조사 각 1인당 10만 원, 나머지 생일, 명절 등 1인당 10만 원, 각각 10만 원, 10만 원. 그렇게까지는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고요. 10만 원을 초과하면 공급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명확하게 애매했어요. 작년까지는 10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전체를 공급으로 의지할 거냐? 초과하는 금액만 공급으로 의지할 거냐? 초과하는 금액만. 이번에 개정돼서 일단은 제품을 줬으니까 시가로 하시면 되고요. 시가가 10만 원 넘어갔잖아요. 10만 원 넘어갔죠? 그러면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만 원만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5만 원만 공급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10만 원까지는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고 6월 26일 날 일주일 안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매입 동의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시제품을 정액에 인도를 했대요. 동의 조건부죠. 했는데 매입의사 표시를 밝힌 거는 뭐냐면은 7월 1일 날 매입의사 표시를 밝혔네요. 그러면 7월 1일 날 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6월 27일 날 A 제품을 무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가 일반적으로 이를 해지함에 따라서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이니까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물건을 팔고서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뭘 팔고서 받은 금액이 아니니까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과세가 되는 금액은 요거 1,000만 원하고 요거 5만 원하고 두 개밖에 없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관련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 환급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조기환급 15일 내에 환급한다. 2번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환급 규정 아예 틀렸죠. 간이과세자는요 환급이 안 되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한번 볼게요. 납세지관세부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를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환급한다. 조기환급은 이제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증축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입세액이 많아지니까 환급세액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재무구조 개선 계획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기환급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니까 조기환급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죠? 그러면 그때 조기환급은 대신에 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설비 자체가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한해서만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기환급이 아닌 경우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일반 환급을 이렇게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 내에 환급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담보,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담보는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담보 설정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번 X. 2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도 별도의 말이 없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되려면 사업 양수인이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양수자가요 사업의 종류를 변경해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그래도 사업의 양도예요. 그래도 사업의 양도입니다.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되려면 사업 양수인이 대리납부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말이 없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신탁의 경우에 지금 내년부터는 또 약간 좀 바뀌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납세의무자는 이제 그대로죠. 납세의무자가 내년에 약간 바뀌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일반적인 위탁 매매랑 같은 거예요. 신탁은. 그래서 위탁자가
위탁자가 이제 신탁회사에 대한 수탁자죠. A한테 신탁 재산을 신탁을 한 거죠. A가 이제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신탁을 했으니까 명의가 이제 얘 명의가 되는 거예요. 명의는 실질은 얘 거지만 신탁을 했기 때문에 명의는 이제 A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B한테 이렇게 공급을 한 거예요.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신탁에 의해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위탁 매매나 마찬가지인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내년부터는 바뀌지만 올해까지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탁자가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얘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수탁자가 여러 이제 요건을 충족한 그러한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될 수 있고요. 원칙은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뭐예요? 재화에 공급이 되는 거니까 얘가 원칙적으로 얘가 납세무자냐, 예외적으로 얘가 납세무자냐, 그것만 있는 거지. 아무튼 과세가 되는 거죠. 재화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5번에 물납은 재화에 공급을 오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라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이게 정의예요. 사업장의 정의. 2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면은 아무튼 그러면 그 사업자의 주소지가 사업장이 되는 건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 등록 여부 불문하고 재원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자라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를 납세주로 할 거냐? 사업장이 없으면은 그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사업장도 설치하지 않고 사업 등록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세액을 나중에 관할관청에서 결정하거나 경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에 예전에 과거에 돈 벌 당시가 아니라 지금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주소 또는 고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광업의 경우에는 광업사무소를 소재지로 하는 거고요. 그 뒤에 여기 좀 뒷얘기들은 좀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광업사무소를 소재지로 합니다. 광업은 그죠? 그리고 뒤에 얘기는 좀 구석진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인데 따로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또는 기름을 보유만 하는 저유소의 경우에는 걔네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죠. 독립적으로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에 답은 5번이네요. 바로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 부동산이 내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거죠. 내 소유의 고정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상 수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게 부동산의 등기부상 수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수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거고요.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거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해가지고요. 1번에 훼손, 파손, 도난 등으로 손해배상금 받은 거 돈을 받았지만 뭘 팔고서 받은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외상매출금의 양도도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외상매출금도 제외가 아닙니다. 과세가 안 되고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 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A, B, C가 이 3층짜리 건물에서 A, B, C가 출자를 했죠. 지분을 출자해가지고요. 뭐 30, 40 이렇게 지분을 출자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건물 취득해가지고 이 건물에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공사업 하는데 이제 갈라선 거죠. 갈라서 가지고 그러니까 A가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러면 3층 이 건물 3층 따로 분할 등기해줘. 나 여기서 그냥 니네랑 같이 공동사업 안 할래. 나 따로 그냥 스카이 라운지 해가지고 여기다 뭐 레스토랑 차려가지고 너랑 니네랑 따르게 할 거야. 같이 안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용 건물을 분할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층을 A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A는 그죠. 지분이 반환이 됩니다. 이제
주차지분이 반환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이제 공동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럼 공동사업장에서 이제 A로 건물을 분할 등기했으니까 건물을 주는 거고요. 그 대가로 얘는 지분을 반환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지분이 이제 주식 같은 거니까 지분은 주식은 재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는 얘한테 공급한 건 지분, 주식에 해당되는 지분이다 보니까 재화가 아니어가지고 과세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서는 얘한테 건물을 준 거죠. 건물 중에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사업장이 건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공동사업장에서는 A한테 이 건물의 일부를 준 거고요. 대가로 지분을 받은 거죠.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건물 재화고요.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이쪽에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과세가 됩니다. 건물을 준 거고 대가로 지분을 반환받은 거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거래를 한 겁니다. 과세됩니다. 화폐대용증권, 지불에 수선할 수 있는 화폐대용증권은 재화로 보지 않죠? 과세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례로 우리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거는 재화로 보는 거죠. 과세 대상 거래로 봅니다. 그죠?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 머니 있잖아요. 사이버 게임 머니. 그거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과세 대상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 그대로 나오네요. 재화용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이주보상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이주보상비를 받았는데 재화나 용역을 팔고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과세 안 되는 거죠. 과세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세되는 거는 디귿과 미음 두 개네요. 두 개. 3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8번이에요. 39번하고 40번 그 국조법 문제는 특강 때 여러분들 수업 듣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풀어보시는 거고요. 걔는 빼고 부가가치세까지만 풉니다. 마지막 38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로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으로서 보세고에게 보관하는 물품을 외고로 반출했어요. 이것도 수출이죠. 그러니까 수입 들어왔는데 보세고에 계속 있었던 거죠. 수입신고 수리가 안 돼 있고 보세고에 있다가 다시 반출되죠. 이것도 재화에 수출이 돼가지고 영세율 적용됩니다. 됩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이거 작년에 개정된 거죠. 2번.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시종장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가 끝난 후 25일 내에만 개설되면, 즉 확정신고 기한 내에만 개설되면 영세율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3번. 국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해 가지고 받는 국외 제공 용역 있잖아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어떤 말이 있냐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이기만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국외 제공 용역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해외 건설 용역이라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해외 건설 용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가장 대표적인 해외 건설 용역의 경우에는요, 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이기만 하면 거래의 계약 상대방이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따지지 않고 대금 수령하는 게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대금 수령 방법을 따지지 않고 불문하고 무조건 영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내국법인일 수도 있고 외국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안 따지고요. 대금 수령도 원화로 하는지 외화로 하는지 따지지 않고 영세율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한다. 3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대표적인 해외 건설 용역은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이기만 하면 거래 상대방 대금 수령 방법 따지지 않고 영세율 적용한다. 그렇죠? 4번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은 영세율, 국내 항행 용역은 10% 과세. 이때 외국 항행 용역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그렇죠? 이게 이 외국 항행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서 국외로, 또 그 국외에서 또 다른 국외로, 또 그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걸 외국 항행 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국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외로, 또 그 국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외국 항행 용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이거는 뭐
구속된 부분이긴 한데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에는 영세를 적용한다. 그렇죠? 그 대가는 외국권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거에 한해 가지고만 영세를 적용한다. 이제 있는 문구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네. 39번하고 40번은 국토법에 대한 문제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2019년도 세무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